예, 구주차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이 시간을 맞춰놓고 보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한참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언제, 얼마나 흘러가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또 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자,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아까 설명드린 것들 하다가 중단된 게, 원심성, 그리고 원심성 신경과 구심성 신경,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우리 들신경 이쪽에 있는 감마 운동 신경 세포, 감마 운동 신경 세포라고 하는 것이 어, 들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있죠.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감마 운동 신경을 통해서 중추 신경계로 전달돼서 이것들이 타고 뇌로 갑니다. 뇌로 가서 이 뇌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서 다시 날신경을 통해서 이 알파 신경, 이쪽을 알파 신경이라 그러죠. 이쪽을 알파 신경이라 그러는데, 알파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알파 신경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물건을 이렇게 들다가 갑자기 뭐 물건을 팍 들게 되면 팔이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두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두근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덤벨을 들고 이렇게 이두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두근을 버티고 있어요. 이두근을 이렇게 들고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누가 위에서 손을 탁 치거나 아니면 그 위에 중량을 더 올렸어요. 추가적으로 갑자기스럽게 중량을 더 올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팔이 출렁합니다. 그 출렁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이 감마 운동신경인 이 들신경이 그것을 감지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지해서 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는 알파 신경을 통해서 이걸 들어 올려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렁거리면서 다시 버틸 수만 있다면 그걸 복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거를 이제 그걸 하는 역할이 이제 금방추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들신경과 날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중이 갑자기 실렸을 때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긴 하지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이 금방추가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PNF에서 궁극적인 어떤 작용에 있어서 이 근육의 골직원 기관과 근방추 중에서 어떠한 놈이 이런 작용을 하느냐? 물론 이 근방추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벌벌벌 떨리는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유연성의 그 이상을 내가 뭐 강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그러면 몸이 심하게 떨리는 그런 경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근방추의 작용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근육이 어느 정도 이완할 수 있도록 이 PNF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연성 여기까지인데 더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우리 신체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더 이완시킬 수 있도록 강제적인 힘을 주어지만 우리의 어떤 이런 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더 이완시킬 수 있도록 막 하는 어떤 그런 기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 햄스트링을 더 이완시키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PNF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NF 방법에 있어서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골직원 기관입니다. 내가 강제적으로 이 골직원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완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완. 이 근육에 내가 강한 부하가 주어졌을 때, 이 근육이 찢어질 수가 있겠죠. 내가 버티지 못한다면 찢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10cm라고 두고 보면, 10cm라고 두고 보면, 더 이완해야 될, 그런, 길이가 15cm다. 15cm라고 하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10cm인데, 15cm만큼 더 이완을 시켜야 된다. 할 때, 이 골직원 기관에서, 이 근육이 파열되지 않도록, 스스로 이완할 수 있도록, 신경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완시켜서 애들이
막 옷 잡아 찢어서 늘어나듯이 억지로 그냥 그렇게만 끌려가서 어떤 근육이 늘어나고 이완되는 그런 기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골직원 기관이 스스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PNF 방법은 이런 실현 신경작용을 이용을 해서 근육의 유연성, 근육의 어떤 구축을 예방하거나 그런 완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재활 운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PNF 방법이 있다. 자, 이것도 역시 아이솔레이션이죠.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그 등척성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 운동을 또 할 수 있다. 재활 운동이 뭐 근육과 꼭 관련이 되느냐? 대체적으로 모든 불균형을 통해서 어떤 관절 질환이나 그 이외에 다른 뭐 신경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으로 이렇게 확대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불균형이 우리 몸은 항상 좌우에 근육들이 많죠. 좌우 근육도 있겠지만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 오른쪽 햄스트링, 왼쪽 햄스트링도 있는데 오른쪽 햄스트링 중에서도 대퇴근에 장두와 단두가 있고 반건양근, 반막양근이라는 근육들이 있으면서 얘들이 또 그 속에서 또 좌우의 어떤 역할을 또 맡게 됩니다. 이런 근육들이 한쪽이 짧아져 있거나 또 한쪽은 너무 길어져 있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재활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그런 근육들의 밸런스가 재활 운동에 있어서 재활 트레이닝에 있어서 혹은 재활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 이상 확대되는 어떤 정형외과적인 질환을 방지하거나 확대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작용과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요. 이런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걸 또 한번 읊어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방법에 있어서 적정한 중량의 선택이라는 게 필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항의 보디빌딩,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은 역도나 파워리프팅 등의 스포츠와 같은 그런 기록 경기가 아니죠. 여기 심미적인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미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적인 심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한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건데, 보디빌딩은 어떤 근육의 발달 형도의 심도를 발달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가 어떤 그런 심도를 측정하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보디빌딩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기력 향상이나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거나 또 다른 미용 목적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미성을 주로 한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육의 크기와 신체의 균형의 비례 등을 평가하는 심미적 스포츠가 바로 보디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근육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과부하라는 게 필요하죠. 과부하.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실패점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거운 중량을 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역도처럼 무조건 가장 중량을 들어는 그런 기록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졌을 때 적정한 중량, 항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는 부상이 없이 우리가 운동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과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무거운 중량을 들더라도 적절한 중량의 선택이 필요하겠죠. 적절한 중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디빌딩은 전체적인 균형적 발달, 신체의 어떤 균형적 발달이 매우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신체 모든 근육을 부위별로 다양한 운동 종목을 선택해서 실시하는데, 이제 부위별 종목별로 사용하는 적정 중량은 모두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이두근 같이 작은 근육, 어깨 삼각근 같이 작은 근육과 대퇴사두근 혹은 광배근, 그리고 대흉근 같이 큰 근육들이
근육들의 발달을 위한 운동을 할 때 선택되는 어떤 중량은 다 다를 겁니다. 아래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이 플랫 덤벨 프레스와 덤벨 플라이는 같은 같은 부위를 똑같이 덤벨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지만 사용 중량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 그 이유가 덤벨 프레스 같은 운동은 이중관절 운동이죠. 이중관절 운동인데 덤벨 플라이는 단순 관절 운동입니다. 그렇다 보면 덤벨 플라이 같이 단순 관절 운동이다 보면 사람을 이제 누워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머리통이고 팔이 뭐 여기 어깨입니다. 뭐 그렇게 상상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팔이 요렇게 달려서 덤벨을 요렇게 듭니다. 이거를 요 방향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 관절 하나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서 봤을 때 자, 팔이 여기 있고 이렇게 중량을 들고 여기서 이렇게 중량을 들고서 이 동작을 여기서 모았다가 폈다가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어깨 관절과 팔꿈치인 주관절이 같이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모멘트를 작용하는 데 있어서 기시점인 이 어깨 관절과 중량을 들고 있는 이 덤벨 거리가 덤벨 플라이에 비해서 자, 이 거리와 이 거리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모멘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멘트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이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중관절 운동은 주동근 외에 협응근들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단순 관절 운동은 협응근이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동작 하나를 수행해내기 위해서 많은 근육이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적정한 중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덤벨 프레스와 덤벨 플라이는 똑같은 중량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덤벨 프레스는 무거운 중량, 덤벨 플라이는 그에 비해서 가벼운 중량이 적합하다. 자, 여러가지 변인들이 상호 교차하며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고 동작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는 없습니다. 다음, 평균적 통계를 활용한 가이드라인은 설정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 이상하게 요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적정 중량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적정이라는 거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적정이 정확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덤벨 플라이와 덤벨 프레스의 차이점인 것처럼 두 개 이상의 관절이 참여하는 다중관절 운동의 경우 자신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최대 힘의 80% 내외 중량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단순 관절 운동인 한 개의 관절이 참여하는 단순 관절 운동의 경우 최대 60% 내외의 중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근육의 부상 들을 어느 정도 방지하면서 운동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다리와 등, 엉덩이처럼 큰 근육이죠. 이런 큰 근육이 주동근으로 사용되는 운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무거운 중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뻔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깨와 팔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소근육이 주동근으로 사용되는 운동의 경우는 당연히 작은 근육의 그 근육이 낼 수 있는 힘, 파워가 적기 때문에 적은 중량을 사용해내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근력 발달이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훈련하는 경우 더 무겁게, 근육의 선명도를 높이는데 우선을 목표를 두고 있다면 다소 가볍게 훈련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권해지는 중량법이라고 하는데, 절대성을 가지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다소 적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육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적은 중량을 사용하는 것이, 적은 중량을 사용을 하면서 횟수는 그만큼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근육을 덮고 있는 피하 지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겠죠. 그 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고중량을 여러 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중량, 중저중량으로 여러 번을 반복하는 그런 방식의 운동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과 세트. 반복과 세트는 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반복과 세트는 중량과 함께 보디빌딩 훈련량을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운동 단위, 운동 볼륨이라고 했죠. 볼륨, 트레이닝 볼륨. 글자가 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참, 예, 그렇습니다. 좀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십시오. 자, 5회에서 10회, 100회 등 반복 횟수 양과 상관없이 중간에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반복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1세트. 자,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은 훈련 목적에 따라서 30초 혹은 5분까지. 30초는 어떤 동작이냐 하면 저중량. 자, 5분의 휴식을 한 것들은 거의 1RM입니다. 1RM, Repetition Maximum이라는 약자가 RM입니다. 1RM. 한 번 혹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들 수 있는 고중량, 상당한 고중량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5분까지 충분히 휴식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다음 동작을 할 때, 다음 세트를 내가 수행을 할 때 충분한 힘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휴식 시간을 좀 길게 잡는다. 보통은 1분 내외로 세트 간 휴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분 이내 세트 간 휴식 시간은 짧은 휴식이고 1분 이상 세트 간의 휴식은 긴 휴식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운동 중량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예를 들었을 때 스쿼트를 내가 스쿼트를 총 6세트까지 한다. 6세트까지 한다고 들어봤을 때 피라미드형 트레이닝, 점진적 과부하죠. 피라미드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량이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운동을 피라미드형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량을 갈수록 높이면 횟수는 떨어지게 되겠죠. 횟수를 떨어뜨리겠는데 중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큰 힘을 한 번에 짧은 시간 내에 큰 힘을 발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회복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량에 따라서 휴식 시간은 좌지우지한다. 자, 그래서 자,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로나 아닙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환절기 때는 좀 감기가 자주 걸리죠. 자, 1RM이란 과연 무엇인가?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1회를 반복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1RM, Repetition Maximum이라고 합니다. 보통 역도 경기나 최대 중량을 이용해서 한 번 들었다가 올리는 것이 목적인 파워리프터들이 많이 하는 그런 기록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트레이닝 방식이 1RM 트레이닝인데, 보디빌딩에서도 뭐 근비대에 있어서는 1RM이 근비대 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디빌딩도 역시 중량, 과부하를 이용한 중량을 다루는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간혹 운동 종류에 따라서 1RM을 다루는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역도와 달리 기록 자체 갱신이 보디빌딩의 주 목적은 아니지만 평소 자신이 훈련하는 목적에 적정한 훈련 중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 지표가 된다는 것은 뭔지는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훈련 종목에서 1RM 기록을 파악할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보디빌딩 훈련들이라고 할 수 있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종목들과 같은 이중관절 이상 이런 복합관절 운동들을, 이것들을 이제 3대 운동이라고 그러죠. 3대 운동.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면 뭐 니 3대 몇이노 막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3대 운동.
자, 이 3대 운동 같은 경우에 주로 최대 중량을 많이 다루기 위한 어떤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이 원RM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한다. 들도 혹시 뭐 아무거나 원RM을 하려고 하시면은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와 같은 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 근력 원RM에 도전하기 위한 운동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근데 원RM이라고 하는 이런 동작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의 어떤 그 경험이 쌓여야 되고 어느 정도 숙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내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내가 뭐 벌벌벌 떨면서 벤치프레스 겨우 뭐 50kg나 뭐 40kg 들어 올리는 사람이 내가 원RM에 도전해 보겠다고 운동한 지 얼마 몇 달 되지도 않거나 며칠 되지도 않는데 한 번밖에 못 들어 올리는 그런 중량을 도전한다. 관절이나 그 다음에 관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 그리고 근육들도 그러한 저항성 트레이닝에 충분히 단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하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거에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 횟수를 여러 번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의 실패점까지 반복을 했으면 내 최대 근력은 이 정도이겠다. 최대 근력이라고 하는 거는 원RM은 이 정도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측정을 할 수 있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계산법인데 자, 예를 들면 뭐 108kg를 4회 정도 반복을 했을 때 원 RM 이 원 1회 들 수 있는 무게는 쭉 가시면 120kg다 라고 나와 있는 표가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받을 때 써야 되는 교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지금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교재에 있는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정확한 계산법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2회에서 3회 안에 들어있는 이 계산법은 얼추 원RM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계산으로 조금 작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계산기를 좀 이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마음산이 잘 되는 게 아니라서 계산기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자, 뭐 예를 들면 뭘 해볼까요? 여러분들 얘기라도 좀 한다면은 뭐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리얼하게 좀 해보겠는데 자, 100kg 쉽게 계산하기 쉽게 자, 100kg 자, 우리 원RM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RM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원RM은 WO 플러스 W1입니다. 이 WO는 뭐냐? 들어올린 중량. W1은 뭐냐? 들어올린 중량 곱하기 0.025 곱하기 횟수.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자, 7회 정도 반복했다. 왜 뒤로 갈수록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 정도 100kg를 가지고 내가 7회 정도 반복했다. 자, 그러면 WO는 100kg가 되겠죠. 요거는 WO. 그러면 W1은 뭐라고 그랬죠? W1은 중량 곱하기 0.025 곱하기 횟수. 자, 횟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들어올린 중량은 100kg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0kg 곱하기 0.025 곱하기 들어올린 횟수가 7회죠. 7회는
17.5가 나옵니다. 자, 17.5에서 아까 WO 플러스 W1이라고 그랬죠. 원 RF은. 그러면 WO는 뭐라고 그랬죠? 들어올린 중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량을 내가 들어올린 중량을 더하면 됩니다. 더하기 100은 117.5가 됩니다. 근데 7회에서 내가 100kg를 들었을 때 117.5가 원 RM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쭉 가면 120이라고 되어 있죠. 대충 어바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100%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 이 계산법을 조금 인지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원 RM을 구하는 공식은 WO 플러스 W1. 자, WO는 중량, 들어올린 중량, W1은 예를 들어서 100kg 곱하기 0.025 혹은 40분의 1 곱하기 횟수. 제가 이 계산법을 전혀 모르던 시절, 옛날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런 계산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그 시절에 제가 120kg 중량을 정확하게 13회 반복을 했을 때 저의 원RM은 160kg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정말 리얼하게도 진심입니다만 이 계산법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기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끝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20kg를 120kg, 자, W가 120kg입니다. 자, 그 W1은 자 120 곱하기 0.025 곱하기 13. 자, 요 계산해 볼게요. 자, 120 곱하기 0.025 곱하기 13은 39가 나오죠. 자, 여기서 내가 들어올린 무게가 120kg니까 플러스 120kg는 159kg가 나옵니다. 제가 160kg가 원 RM이라 그랬죠. 어바웃으로 159kg라는 계산이 나온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산법을 알았을 때 이 계산법이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어떠한 내가 초보자일 때 예를 들어서 40kg를 내가 10회 정도 반복을 했다. 그러면 이 계산법을 이용해서 나의 최대 근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숙련되기 이전에도 나의 최대 근력은 알 수 있으니까 숙련되기 이전에 무리하게 최대 근력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계산법에 생각을 해서 나의 운동 지표를 삼아서 운동 트레이닝의 어떤 훈련의 어떤 방식이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RM 측정 방법에 대해서 끝으로 하고 두 번째 수업을 두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